배움을 즐기고 끊임없이 성장하고자 하는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당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하고 거대한 여정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단순히 겉핥기식으로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죠. 조직과 개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샅샅이 해보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맞아요. 수많은 기사와 연구 논문, 그리고 치열했던 비즈니스 현장의 생생한 기록들을 하나하나 연결해서 진짜 성공의 공식을 찾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번 심층탐구는 특별히 시리즈로 기획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벤처 캐피탈리스트 존 도어가 쓴 저서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구글을 지금의 제국으로 만든 핵심 성장 엔진인 OKR 시스템을 다루는 총 8부작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 8부작 동안 우리는 이 책을 완전히 분해할 겁니다. 오늘 다룰 배경 및 맥락을 시작으로 4가지 슈퍼파워, 지속적 성과 관리, 기업 문화, 그리고 마지막 불호까지 완벽하게 소화할 예정입니다. 기대되네요. 오늘은 그 첫 단추로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가 직접 쓴 머리말과 파트 1의 1장부터 3장까지에 해당하는 배경 및 맥락을 깊숙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다룰 자료들에는 그저 딱딱한 경영이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존폐 위기에 놓였던 기업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작은 차고지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이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피 튀기는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도대체 OKR, 그러니까 목표가 핵심 결과라는 이 단순해 보이는 도구가 어떻게 구글과 인텔 같은 거대한 IT 기업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갖고 놓았는지 알아내는 게 중요하죠. 맞습니다. 저는 이 대화를 통해 흩어진 조각들을 통찰력 있게 맞춰보겠습니다.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당장 내일 삶이나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힌트를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1999년의 실리콘밸리로 시계를 훌쩍 되돌려 보겠습니다. 101번 고속도로 근처에 있는 허름한 2층짜리 건물, 이제 막 아이스크림 가게 위층 새방에서 벗어난 초기 구글의 본사입니다. 설립된 지 겨우 1년 된 시점이었죠. 당시 존 도어는 스탠퍼드 대학원 중퇴생 2명에게 무려 1,180만 달러라는 거액을 베팅한 직후였습니다. 네, 그 두 면의 당돌한 청년들이 바로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존 도어는 회의실 식탁 겸으로 쓰던 탁구대 주변에 막 빈백 의자를 놓고 기숙사처럼 편하게 앉아있는 30여 명의 구글 직원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죠.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존 도어가 레리와 세르게이에게 이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커질 것 같냐고 묻습니다. 속으로는 자기가 투자했으니 모든 게 잘 풀리면 시가총액 10억 달러 정도는 되겠지 이렇게 계산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레리 페이지가 아주 무덤덤하게 대답합니다. 100억 달러요. 존 도어가 깜짝 놀라서 시가총액 말하는 거죠? 라고 되묻는데 레리의 대답이 걸작이죠. 아니요, 매출이요. 1999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팩입니다. 지금이야 100억 달러 매출이 익숙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매출 100억 달러면 시가총액 1,000억 달러 이상을 의미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IBM, 인텔 같이 이미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거인들만이 갈 수 있는 영역이었잖아요. 그렇죠. 존 도어는 그 당장 대답에 충격을 받으면서도 묘한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죠. 경영 경험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열정만으로는 100억 달러 규모의 회사를 굴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존 도어는 그 탁구대 위에서 OKR이라는 개념을 꺼내듭니다. 목표, 즉 우리가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를 먼저 정하는 거네요. 이 목표는 아주 유의미하고 구체적이며 행동지향적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핵심 결과, 그러니까 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따라붙습니다.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핵심 결과의 속성입니다. 반드시 시간 제한이 있어야 하고 달성하기 어려울 만큼 공격적이면서도 동시에 현실성을 갖춰야 하죠. 무엇보다 자료에 인용된 초기 구글 멤버 마리사 메이어의 말이 아주 전곡을 찌르더라고요. 숫자가 없으면 핵심 결과가 아니다라고요. 정확합니다. 측정하고 검증할 수 없다면 그것은 그저 허무맹랑한 소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숫자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여기서 존 도어가 평소 품고 있던 확고한 철학이 나옵니다. 아이디어는 쉽다, 실행이 모든 것이다 라는 문장이에요.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이 아무리 뛰어나도 궤도를 유지하고 팀을 하나로 묶어주는 실행 시스템이 없으면 실패한다는 뜻이죠. 구글처럼 끊임없이 위험을 감수하는 문화를 가진 곳에서는 더더욱 그렇겠네요. 새로운 걸 시도하다 보면 실패할 확률도 높잖아요. 맞아요. 안 되는 프로젝트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서 빨리 접어야 합니다. 이른바 빠른 실패가 필수적인데 명확한 수치로 결과를 보여주는 OKR이 아주 완벽하게 들어맞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목표를 뚜렷하게 세우고 밀어붙이는 게 무조건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걸까요? 맹목적인 목표 설정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자료들도 있죠. 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논문 폭주하는 목표를 보면 부작용이 적나라하게 나오거든요. 목표를 강력하지만 독성이 있는 처방약에 비유한 논문이죠. 잘못 쓰면 시야를 좁히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1970년대 포드 자동차의 핀토 모델 폭발 사고가 대표적이에요. 경영진이 1970년까지 2,000파운드 이하 무게로 2,000달러 이하의 차를 만들어라 하고 강압적으로 할당을 해버렸잖아요. 엔지니어들은 오직 그 숫자를 맞추는 데만 혈안이 되었죠. 결국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걸 알면서도 치명적인 결함을 무시했습니다. 단돈 1달러짜리 부품만 추가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화재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으니까요. 또 1996년 에베레스트 참사도 마찬가지고요. 날씨가 악화되어서 돌아가야 할 시점인데도 정상 정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 눈이 멀어서 8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 목표라는 것 자체가 무시무시한 악당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데이터도 봐야 합니다. 갤럽 조사가 보여주는 직원 몰입도 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미국 직장인의 3분의 1도 안 되는 인원만이 자신의 일에 열정을 보인다고 합니다. 대다수가 자기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모른 채 기계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네요.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나침반 없이 노만 젓는 기분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딜로이트의 연구는 이 위기를 해결할 강력한 해독제로 명확하게 정의되고 자유롭게 공유되는 목표를 꼽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느냐가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포드 핀토 사태처럼 숫자만 쫓는 부작용을 통제하면서도 직원들에게 소속감을 주는 것, 그리고 상황이 변하면 유연하게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존 도어가 구글 탁구대회에서 제안한 OKR이 바로 그 올바른 처방전이었던 거네요. 네, 약의 부작용이 두렵다고 아예 안 먹을 게 아니라 건강한 복용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화제를 조금 돌려서 이 정교한 시스템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197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젊은 존 도어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무작정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로 향합니다. 사랑을 찾아 떠난 로맨틱한 혹은 아주 무모한 여행이었죠. 다행히 재회에 성공하지만 그보다 더 큰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인텔에 인턴으로 입사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현대 비즈니스 역사를 바꾸는 만남이 이루어지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당시 인텔을 지휘하던 앤디 그로브라는 전설적인 인물의 등장입니다. 문제 해결에 진심이었던 천재 경영자였죠. 그가 세운 철학이 존 도어의 가치관을 뒤흔듭니다. 당신이 무엇을 아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 지식으로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이다. 현실의 결과물만이 진짜라는 선언이네요. 앤디 그로브야말로 OKR의 아버지라 불릴만 합니다. 원래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가 창안한 MBO, 즉 목표 관리에서 출발하긴 했지만요. 피터 드러커는 지심 노동자들이 빠지기 쉬운 활동의 덫을 경고했었죠. 이메일 100통 보내고 회의 10번 참석했다고 성과를 낸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는 활동과 실제 가치를 창출하는 결과물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앤디 그로브의 천재성이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공장에서나 쓰이던 제조업의 생산 원리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무일 노동에 도입한 거군요. 네, 활동과 결과물을 명확하게 수치화해서 분리해낸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MBO와 앤디 그로브의 OKR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랐던 건가요? 만약 내 연말 보너스가 목표 달성에 100% 달려있다면 저는 절대 혁신적인 목표를 안 세울 것 같거든요. 무조건 달성할 수 있는 안전한 목표만 세우겠죠. 그게 과거 MBO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그래서 OKR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간 거군요. MBO가 1년 단위로 느리게 굴러갔다면 OKR은 분기나 월간 단위로 빠르게 진화합니다. 또 MBO가 연봉 협상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면 OKR은 회사 전체에 100% 투명하게 공개되죠. 방향성도 달랐잖아요.
하향식 지시가 아니라 직원 스스로 설정하게 하는 상향식이 혼합되어 있고요. 가장 결정적인 건 보상과의 연계를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인사평가나 금전적 보상과 철저히 분리했기 때문에 실패를 감수하고 야심찬 목표를 세울 수 있었던 거죠. 자료에 나온 앤디 그로브의 기본 위생 수칙을 보면 정말 명쾌해요. 적을수록 좋다. 핵심 목표를 3개에서 5개로 줄여라. 그리고 상향식으로 설정해라. 유연성도 유지해야 하죠. 필요하면 중간에 폐기하고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엄청난 스트레치 골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지고를 옥죄는 무기가 아니라 잠재력을 끌어내는 도구로만 사용할 것. 듣기엔 좋지만 실제 적용하려면 뼈를 깎는 고통이 따릅니다. 관성을 거스르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인텔은 이걸 해냈고 그 진가는 가장 끔찍했던 위기 상황에서 폭발합니다. 드디어 이야기가 나오네요. 1979년에 벌어진 오퍼레이션 크러쉬 작전. 당시 인텔은 경쟁사 모토로라의 6800 칩 때문에 말그대고 박살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모토로라 칩이 훨씬 빠르고 다루기 쉬웠으니까요. 인텔 경영진은 이걸 5단계 화재급의 존폐 위기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짐 랠리라는 임원이 나서서 외치죠. 모토로라를 완벽히 짓밟고 박살내자. 그래서 크러쉬 작전이 된 거고요. 이 작전을 이끈 빌 다비도우가 OKR에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나 추가합니다. 바로 다음과 같이 측정되는 이라는 문구죠. 단순히 우리가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우리는 모토로라를 이길 것이고 그것은 정확한 수치로 측정될 것이다 라고 못을 박은 거네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 작전의 진짜 혁신적인 점은 엔지니어들을 갈아 넣어서 새 칩을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마케팅 타겟과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집어 없앱니다. 프로그래머들과 씨름하는 대신 시스템 안정성을 중시하는 CEO들을 직접 찾아가 설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 수천 명의 직원이 단 4주 만에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새로운 방향으로 완벽하게 정렬을 맞추는 게 가능할까요? 보통 회사라면 사내 정치하느라 몇 달은 그냥 날렸겠죠. 인텔이 단 4주 만에 해낸 건 투명하게 전파된 OKR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1980년 2분기에 인텔은 2,000건의 수주라는 단 하나의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모든 핵심 결과를 여기에 맞췄습니다. 속도전의 차이가 어마어마했죠. 모토로라 직원이 비행기표 하나 결제받는 며칠 동안 인텔은 글로벌 캠페인 런칭을 끝내버렸으니까요. 결국 2,000건의 수주를 초과 달성하면서 모토로라의 숨통을 끊어놓게 됩니다. 이 승리가 훗날 IBM PC의 두뇌를 인텔이 차지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요. 인텔 내부자의 회상이 떠오르네요. 스위스로 가기로 했는데 누군가는 프랑스로, 누군가는 이탈리아로 간다면 힘을 쓸 수 없다. 모든 에너지를 단 하나의 방향으로 모아야 결과를 폭발시킬 수 있다.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이 하나의 투명한 목표 아래 정렬되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증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정말 춤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작은 탁구대 위에서 시작된 구글의 비전부터 인텔의 존폐 위기까지 이 거대한 역사의 배경과 맥락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핵심이겠죠? 글로벌 기업의 임원이든 스타트업 창업자든 개인적인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는 사람이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수치화되어 측정할 수 있고 완전히 투명하게 공유되는 목표, 그것 없이는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레리 페이지가 머릿말에서 한 말이 다시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아무리 훌륭한 아이디어라도 훌륭한 실행력이 더해져야만 비로소 마법이 일어난다. 아이디어는 쉽고 실행이 모든 것이라는 존 도어의 철학과 일맥상통하네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어떤 질문이죠? 만약 오늘 당장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목표와 그것을 증명할 3가지의 구체적인 핵심 결과를 적어야 한다면 무엇을 적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질문이네요.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이 정한 그 목표가 100% 완벽하게 달성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축하할 일일까요? 달성했으니까 당연히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만약 100% 달성했다면 애초에 실패할 리가 없는 너무나 안전하고 쉬운 목표만 잡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구글은 목표 달성률 70%를 가장 이상적인 성공으로 봅니다. 100%라면 목표가 너무 낮았던 것이고 진짜 혁신은 도달하지 못한 30%의 실패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일 아침 마주할 완벽한 실패가 어쩌면 한계를 뚫고 나아가고 있다는 가장 훌륭한 증거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낡은 목표를 깨부수는 트리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 8부작 시리즈의 첫 번째 배경 및 맥락편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파트죠. 네, 다음 심층 탐구에서는 OKL이 조직에 불어넣는 첫 번째 슈퍼파워, 집중과 전념에 대해 더욱 흥미진진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뜨거운 에너지를 유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